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일까요?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중앙은행의 행장, 우리로 말하면 총재죠. 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9월에 또 다른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참 애매모호한 말이죠. 예, 7월에 금리가 마지막이라는 건지 아니면 9월에 다시 금리를 올린다는 건지 시장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이것을 보고 결국 데이터라는 게 소비자 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게 돼 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예, 기저효과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것까지 있으니까 아마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5.5%의 금리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5.5%의 금리가. 지금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거든요. 근데 7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05%입니다. 5.5%입니다. 5.5%. 그러면 5.25%가 거의 1년 3개월 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이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앞으로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입니다. 현재 사실상 금리가 동결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그러면 현재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가 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럼 과거가 어땠는지 중요하잖아요. 과거를 반추해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를 봤더니 여러분 1차, 2차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차는요. 2004년에서 2008년까지입니다. 이때를 보면 말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2004년에서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신흥국에 돈이 몰렸어요. 228억 8,400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데 신흥국도 따라서 인상을 하니까 자금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유지하는 시기, 그러니까 2006년 6월에서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유지했거든요. 1년 2개월 동안. 이때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365억 4,100만 달러로 신흥국의 자금이 쑥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기는요. 2007년 9월에서부터 2008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1년 3개월이죠. 이때는 66억 1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금리 인상기나 금리 유지기에는 미국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쏠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신흥국으로 쏠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실제로 신흥국에 있는 선진국의 자금들이 빠진다는 이야기고요. 2차에서도 똑같은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2차는 2015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거든요. 정확히는 4년 반 동안인데요.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때 신흥국에 222억 5,400만 달러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상 유지기인데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까지 이것은요 그렇게 시간이 멀지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사이에 426억 7,700만 달러가 신흥국으로 엄청나게 몰려갔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다가 말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19년 7월에서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때는 182억 5,500만 달러가 쑥 빠졌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금리 인상기나 금리 유지기에는요.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반면에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되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인상할 때 유지할 때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갔고 인하할 때는 신흥국에 자금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 유지가 지금 7월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내년 상반기쯤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지금처럼 좋으면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상반기도.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말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 내년 3월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년 3월. 그러면 앞으로 7월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예상을 했을 때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물론 내년 3월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는 내년 3월쯤 인하를 시작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내년 3월까지는 신흥국에 돈이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 유지기에 1차 유지기에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도 365억 4,100만 달러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 들어갔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까지도 금리 유지기인데 426억 7,7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미국의 자금 내지는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지금 쏠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오기 전에는 무조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인하가 될 때까지는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틀린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말입니다. 2013년입니다. 올해만 9조 8,148억 원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빠져나갔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조 1,340억 원이 빠져나갔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24조 25조까지 빠져나갔으니까 시장엔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런데 2023년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지만 들어오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죠.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도 연초에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니 3월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5월에는 10조 8,650억 원이라는 거대한 뭉칫돈이 대한민국으로 쏟아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요.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자금이 국내로 계속 쏠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말입니다. 글로벌 뭉칫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이 2%잖아요. 지금 2% 격차입니다. 우리는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시장에는 한미 금리 역전하고는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금이 들어온다.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중국계 자금은 금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중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 중국의 자금이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들어오는 거라 채권 시장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이게 결국 2% 금리 차지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시장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도 신흥국으로 쏠리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들 지금 중국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기본적으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뭐 반간첩법을 만들어서 철권 통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내수까지도 리오프닝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할 자금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2% 차가 나더라도 시장에는 충격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요. 크고 작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복합위기. 또 대한민국은 미국 시장하고 달리 미국 시장은 경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조업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직 모르잖아요. 변곡점에 놓여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이 예상 밖으로 덜 늘어나는 것 이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악재가 많다는 뜻이에요. 수출에 대한 악재 게다가 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채 폭발에 대한 악재 또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악재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 생각을 해서요. 투자자들이 과연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을 때는 베트남보다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베트남보다는 우리가 투자 여건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들도 지금 많잖아요. 자동차의 판매라든가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신호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요. 돈이 쏟아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유동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유동성이 한 6년 만에 50% 넘게 늘어났으니까 그 돈들이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정시에 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채권 시장에 들어가고 정시에 들어가면 돈다발이 쏟아진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불붙을 가능성 크고요. 또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 챗 GPT가 더 많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어떤 신호가 커지면요. 우리 경제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뭉칫돈이 들어오면요. 주식시장은 굉장할 거예요. 안 그래도 유동성이 높아서 시장이 흔들흔들 하는 데다가 글로벌 뭉칫돈까지 들어오면 그때는 여러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변동성이 진짜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업투자자들이나 혹은 말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시장에 들어가기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뭐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현금을 쌓고 기다렸다가요. 금리 인하기 때 보면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이 쑥 빠져나가죠. 그죠? 2007년 9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66억 1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2019년 7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이때도 금리 인하기인데 182억 5,5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침체가 와서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저는 현금을 쌓아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